한밤중에 고요함이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남미의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단 90분 만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하필 1월 3일이라는 날짜를 선택했을까요? 2026년 1월 3일 단행된 마두로 체포 작전은 자원을 확보하고 정치적 동력을 얻기 위해 던진 정교한 승부수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잠든 새벽에 보이지 않는 유령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 말입니다. 시간은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심장부인 카라카스 주요 시설에 정밀 타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 겨우 90분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새벽 3시 30분이 되자 마두로 부부는 이미 미국의 손에 넘어가 국외로 이송되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종양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수술처럼 아주 깔끔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델타 포스를 포함한 정예 병력이 대략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현지에서 미군에 맞선 인원은 300명에서 400명에 달했지만 미군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사자가 잠자는 사냥감을 순식간에 낚아챈 꼴입니다. 그런데 미군은 왜 이토록 서둘러 마두로의 신병을 확보했을까요? 이 승리가 가져올 진짜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외교 규칙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뒤에서 대리 세력을 조종하는 그림자 통치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직접 등판하여 현장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에게 가게 열쇠를 맡기지 않고 주인이 직접 카운터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실리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다시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을 석유 자원 수익으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쓰지 않고 현지 마당에서 파낸 자원으로 운영비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간판을 달고 자원 확보라는 실속을 챙기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당장 현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계획에 숨은 거대한 함정은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은 이미 낡을 대로 낡아버린 상태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이 시설들을 정상화하는데 최소 5년에서 8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이 가득한 창고를 얻었지만 정작 열쇠 구멍이 녹슬어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재건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은 눈덩이밖에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내기도 전에 엄청난 수리비부터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 생각일까요? 과거의 실패 사례들은 과연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시간을 잠시 36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왜 하필 1월 3일이었을까요? 이 날짜는 미국 군사작전 역사에서 아주 기묘한 평행이론을 보여줍니다. 1990년 1월 3일은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가 미국에 체포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6년 뒤인 2026년 같은 날에 마두로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연출일까요? 미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하는 눈치입니다. 2020년 1월 3일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던 사건도 빼놓을 수 없겠죠. 비유하자면 1월 3일은 미국이 적대적인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정기적인 경고장 같은 날입니다. 과거 파나마 침공 당시에는 FL-77 스텔스기가 처음으로 투입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2026년에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어 9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작전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워진 건 아닙니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전쟁 승리 직후 89%라는 경이로운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작전을 통해 미국 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과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때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 대오의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지금은 고립주의와 개입주의 사이에서 여론이 날카롭게 갈라져 있습니다. 과연 이번 작전이 트럼프에게 과거와 같은 정치적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이런 행보를 지켜보는 다른 강대국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국제적인 판세를 살펴봐야 합니다. 중남미는 더 이상 미국의 앞마당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브라질과 인도 같은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여러 명의 구단주가 지분을 나누어 가진 축구팀의 감독을 미국이 강제로 교체한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차관을 빌려주었고 러시아 역시 석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관리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들이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지정학적 가치도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990년에 파나마가 운하라는 통로의 가치를 가졌다면 2026년에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의 핵심입니다. 석유는 현대 경제의 혈액과 같습니다. 혈액의 흐름을 미국이 직접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니 주변국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남미의 좌파 정권을 상징하는 핑크 타이드 물결도 미국에는 커다란 장벽입니다. 미국은 이 거대한 저항의 파도를 어떻게 넘어서려고 할까요? 내부에서는 또 다른 반란이 준비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베네수엘라 내부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군에 협조했다는 소문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생존 증거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여기에 비정규 무장 조직인 콜렉티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기에 통제가 훨씬 어렵고 시가지 곳곳에서 게릴라전을 벌일 위험이 큽니다. 마치 머리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꿈틀대며 독을 뿜어내는 뱀의 꼬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도부만 제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뼈아픈 교훈이 여기서 다시 떠오릅니다. 현지 협력자들이 부패하거나 민심이 돌아서면 미국이 쏟아부은 돈과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베네수엘라 군부 내부에서도 과거에 친미 성향 인사들을 숙청했던 이력이 있어 저항이 거셀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이 혼란스러운 시가지 통제를 어떻게 감당해낼 생각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이 경제 시장에는 어떤 충격을 주고 있을까요? 자, 이제 눈을 돌려 돈의 흐름을 살펴볼까요? 군사작전이 벌어지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거대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작전 시점을 전후해 금 선물 증거금을 전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왜 하필 금이었을까요? 전쟁의 포화가 터지기 직전에 왜 금융시장의 빗장부터 걸어 잠근 것일까요? 이것은 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막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큰 파도가 몰아치기 전에 항구의 방파제를 미리 높이 쌓아 올린 것과 같습니다. 자산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선제적인 조치였죠. 미국은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충격파까지 세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시장 역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유가 안정을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석유 시설을 고치는데 최소 5년에서 8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다음 정권이 따먹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간의 불일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연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연 미국 국민들은 당장의 이익이 보이지 않는 긴 재건 기간을 묵묵히 기다려줄까요? 기술의 발전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1989년 파나마 침공 당시에는 F-177 스텔스기가 처음 등장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는 비행기가 핵심이었다면 2026년의 기술은 정밀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과거 파나마에는 무려 2만 7천 명의 병력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에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만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망치로 벽을 부수던 시대에서 레이저로 점만 찍어내는 시대로 변한 셈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의 마음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라크 파병 당시에 미군 전사자가 241명이나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번 작전에서는 다행히 미군 사망자가 0명이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공백은 누가 채우게 될까요? 현지의 무장 조직들이 시가지 곳곳에서 저항을 이어간다면 미국의 통치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길고 긴 늪의 시작일까요? 미국은 지금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라는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마가노선은 원래 남의 나라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원 확보라는 강력한 실리를 위해 그 원칙을 스스로 깼습니다. 내 집 앞마당만 가꾸겠다던 주인이 갑자기 이웃집의 기름 창고를 점령하러 나선 격입니다. 이런 실리적 전환이 과연 미국의 위상을 높여줄까요?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까요? 베네수엘라의 재건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과거 이라크의 사례를 보면 현지 협력자들이 부패하거나 등을 돌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미국이 세운 새로운 질서가 현지인들의 민족주의와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나요? 이미 군부 내에서는 과거의 친미 인사를 숙청했던 기억 때문에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풀어낼 생각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사건의 마무리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고 복잡한 판 위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1990년의 파나마와 2026년의 베네수엘라 사이에는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 존재합니다. 당시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서 단일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베네수엘라 석유는 전 세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뜨거운 감자입니다. 비유하자면 혼자서 관리하던 좁은 골목길을 청소하는 것과 수많은 주인이 지분을 가진 거대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었고 러시아 역시 석유 시설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들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판을 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볼까요? 미국은 이 거대한 강대국들과의 마찰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일까요? 중남미의 정치 지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브라질과 인도, 그리고 핑크타이드로 불리는 좌파 정권들은 미국의 이런 직접적인 개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칠레, 그리고 쿠바와 니카라과 같은 나라들에게 이번 작전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 집 앞마당에도 미군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미국은 체제 전환을 통해 이념적인 명분을 얻으려 하지만 현지의 민족주의 반발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강제로 집안의 주인을 바꿨을 때 그 이웃들이 환영하기보다는 담장을 높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진정한 파트너로 삼을 수 있을까요? 내부의 저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두로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카버 같은 인물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들은 미군의 협조서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결사항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 무장 조직인 콜렉티보의 존재는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기에 계급장도 없고 숨어있는 장소도 알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되어 도시 구석구석에서 미국의 통치를 방해할 것입니다. 지도부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상대하기 힘든 유령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닐까요? 미국은 이 게릴라전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생각일까요? 여기에 경제적인 수수께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작전 시점을 전후해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금선물 증거금을 인상했다는 점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유가 안정과 자산시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한 미국의 아주 세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통해 에너지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하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기존의 산유국들 사이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석유 시설을 고치는 데만 최소 5년에서 8년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따기도 전에 사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기적인 재건 비용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미국은 정말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과거 이라크 파병 당시 241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던 비극은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망자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지상군 운용 과정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지 대리 세력들이 부패하거나 민심이 돌아서면 미국은 다시 한번 끝없는 통치 비용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관리를 선언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과연 이번 작전은 미국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까요? 이제 우리는 2026년 1월 3일이 가져온 이 거대한 변화의 결말을 차분히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5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단행된 마두로 체포 작전은 단 90분 만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한 간접 개입을 버리고 직접 통치라는 새로운 외교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과거 노리에가 체포일과 날짜를 맞춘 이번 작전은 강력한 정치적 상징성과 실리적 자원 확보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된 석유 시설을 재건하는 데 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과 엄청난 비용은 미국의 커다란 짐이 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현지 무장 조직의 저항이 미국의 직접 관리에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선택한 이 직접 통치라는 독이 든 성배가 과연 베네수엘라와 세계 경제에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